야, 뭐 일단 경사났네, 경사났어 자체도 좋지만 부모 입장에선 자식 농사만큼 더 좋은 게 있을까요, 김효선 기자님? 그럼요. 딸이고 아들이고 자식들이 건강하게 자라면 그것만으로도 이미 효자노릇 다 했다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그래도 뭐 좋은 학교에 가거나 특별한 성과를 이루면은 더욱더 기쁠 거 아니에요. 물론이죠. 바로 그렇게 입이 귀에 걸린 스타들 오늘 소개하려고 합니다. 오. 먼저 어제 고려대 앞에는 현수막이 펄럭였거든요. 최씨, 팽씨, 가문의 영광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최씨, 최양락 씨고요. 팽씨, 팽현숙 씨. 이 부부가 딸 유나 씨의 고려대학교 박사학위 수여식에 참석을 이야. 했습니다. 딸이 영어교육학 박사과정을 수료한 것으로 지금 알려졌는데요. 사진을 보면요. 졸업가운을 입은 팽현숙 씨 모습 보이고요. 그리고 본인이 졸업한 듯이 학사모를 쓰고 꽃다발에 학위증을 들어올린 최양락 씨까지 보입니다. 행복해 보이는데요. 보기 좋네요. 네, 딸 최유나 씨 같은 경우에는 12년에 걸친 학업 마침표를 찍고 마지막 졸업장을 받았다. 꾸준히 응원해준 사람들 고맙고 사랑해 라면서 SNS에 소감을 전하기도 했습니다. 야, 이 12년에 걸친 이 여정이 끝이 났고 딸의 그 졸업 가운 입고 학사모 쓰고 참 얼마나 부부의 자랑이겠어요. 팽현숙 씨 모녀 이야기 들어보고 이야기 이어가 보겠습니다. 힘들었죠. 근데 저는 부모님의 자랑스러운 딸이 되고 싶어서 또 부모님께 사랑을 받고 싶어서 힘들었지만 열심히 살았던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내가 못한 걸 니네들은 누리고 살기를 원하는 거지. 우리 친정어머님이 나한테 한 얘기가 있었어. 야, 딸을 얼마나 출세를 시키려고. 할머니가 욕을 했어요, 엄마한테 막. 저 이놈의 아직도 지지배야. 기억해요. 이놈의 지지배야. 나빴다고. 넌 애미로서 너무 독하다. 어떻게 얼마나 잘 가르치려고 그 먼 타국 땅에 혼자 어린애를 두고 왔니? 그래서 엄마가 우는데 얘를 기다린다고 그러는데 그 사이에 돌아가셨어. 너무 죄송하죠. 저 가슴이 가셨어. 아파. 이렇게 잘된 모습을 외할머니가 미처 못 보시고 세상 떠나셨나 보죠, 안진용 기자님. 네, 손녀딸을 금지옥엽 키워주셨기 때문에 팽현숙 씨 입장에서는요. 그런 어머니가 더욱더 생각이 날 것으로 보이는데 지금 그래도 하늘나라에서 흐뭇하게 바라보고 계실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최윤아 씨는 지난 2024년 이미 결혼해서 가정도 꾸리고 있습니다. 근데 이 사위에 대한 팽현숙 그리고 최양락 씨의 사랑도 남다르다고 하는데 특히나 최양락 씨는 보통 이제 사위가 인사하러 오면 처음에는 경계가 되잖아요. 내 딸을 뺏긴 것 같고. 하지만 단박에 오케이 했다고 합니다. 그 이유가 있었는데 원래 최양락 씨가 이게 충청도 분이신 것도 유명하고 그러다 보니까 그 지역 연고 그 한화 이글스의 대단한 팬이라는 거죠. 옛날에 빙글의 이글스부터 팬이었는데 네. 사위가 바로 이글스 팬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곧바로 합격 점수를 내렸는데 이미 끝났네. 사실 근데 이게 다는 아니었고 사위도 해외 명문대 출신 박사라는 겁니다. 어우. 미국 조지아주 애틀란타에 위치한 조지아 공과대학에서 우수한 성적으로 졸업을 했고요. 현재는 국내 유수의 제약회사에서 항암제 개발 연구원으로 일하고 있다고 합니다. 정말 경사에 또 경사입니다. 이 최씨, 팽씨 가문에다가 또 새로운 일원이 된 이 듬직한 사위까지. 야, 행복한 나날들 연속일 것 같은데요. 경사 난 집안이 여기뿐만이 아니라고 장유미 변호사님. 그렇습니다. 또 코미디언의 집에 경사가 났는데요. 이번에 주인공은 바로 김대희 개그맨입니다. 최근에 한강 조망이 돋보이는 이 강남의 새 아파트를 처음 공개해서 눈길을 끌기도 했었는데요. 이것도 부러운데 이날 놀러 온 김대희 씨 지인이 딸 책가방 좀 사줘라고 하면서 용돈을 건넸습니다. 책가방? 아이가 초등학교 입학하나?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고 또 김대희 씨가 워낙 또 동안이기도 하니까요. 네. 그런데 바로 김사윤 씨라고 김대희 씨의 딸이 반수의 성공을 최근에 했다라고 합니다. 반수. 예, 지금도 한 명문대에 재학 중이긴 한데요. 아마 의료인의 의사의 꿈을 접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반수로 최근 한의대에 입학하는 쾌거를 이뤘다고 하는데 일단 김대희 씨의 딸 사윤 씨는요. 한 예능 프로그램에 출연을 해서 정말 남다른 미모로 화제를 모은 바도 있습니다. 지금 다니던 연세대만 해도 얼마나 대단한 건데 거기서 또 반수를 해서 한의대까지 갔습니다. 정말 진정한 넘친 딸인데 뭐 팽현숙 씨, 김대희 씨 모두 이게 공통점이 코미디언이잖아요. 코미디언 딸들이 이렇게 잘 되는 거 보면
집안에 웃음이 가득한 게 또 이런 비결인가 싶기도 하고요. 최진봉 교수님.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화목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데 김대희 씨 같은 경우도 가정의 화목이 곧 일의 원동력이라고 늘 얘기하고 있다고 합니다. 딸을 셋둔 아버지이기도 한데 첫째가 방금 이제 우리 소개한 사윤 씨고요. 그리고 둘째, 셋째는 고등학생, 중학생이라고 합니다. 김대희 씨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딸이 셋인데 친구 같은 아빠가 되려고 노력하고 있다. 아이들이 지금도 집에 들어오면 안기고 포옹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아내랑 자주 스킨십하는 걸 보면서 딸들도 다정한 남자를 만나야겠다고 자연스럽게 배우는 것 같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네, 뭐 저도 자식이 있어 본 적은 없지만 보기만 해도 덩달아 함께 흐뭇해집니다. 다시 한번 축하드립니다. 우아함 놓치지 않을 거예요. 네, 이 말 들으면 떠오르는 분 있을 것 같죠? 영상으로 먼저 만나보고 이어가 보시죠. 20대 땐 괜찮죠. 푹 자고 나면 좋아지니까. 근데 문제는 30대부터예요. 이 피부 정도면 괜찮지 않아요? 놓치지 않을 거예요. 자, 언제 들어도 명대사인 것 같아요. 저 우아함 정말 김현주 평론가님. 네, 저렇게 이제 자연스럽고도 우아한 포즈가 하루 이틀에 나오는 것은 아니겠죠. 그렇겠죠. 그 오래된 연기 생활의 관록에서 비롯되는 것이 아닌가 이제 이런 생각을 해보는데요. 정말 네. 김희애 씨에게는 나이는 숫자에 불과한 모양입니다. 지금 보고 계시는 이 스타일링을 보게 되더라도 과하지 않은 메이크업에다가 그 오늘 한 행사장에서의 모습이거든요. 아. 그러니까 나이가 59세라는 거예요. 아, 진짜요? 네, 그렇습니다. 오늘 이 행사장은 한 백화점에서 주얼리 브랜드 행사가 있었는데 이제 참석을 했던 것이고요. 군더더기 없는 아주 심플한 블랙 드레스에 저 브랜드의 이제 주얼리를 착용하고 나온 아주 자연스러운 모습을 보여줬는데도 그 김희애 씨의 특유의 그 분위기라고 할까요? 이런 맞아요. 것들이 있었기 때문에 현장에서 좀 압도하는 그런 시선을 모으는 주인공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아주 그 윤기 있는 피부 이런 것들로 보기에 나이를 짐작할 수 없기 때문에 저 우아함과 세련미 놓치지 않을 거예요. 그 오. 목소리가 들릴 것 같아요. 되게 비슷하신데? 아니 근데 김면성 기자님 저 지금 너무 놀란 게 순간 59세라고 하셨거든요? 네. 내년에 환갑이에요 그러면 저게? 그러니까요. 저도 참 깜짝 놀랐습니다. 믿기 어려운데요. 사실 오늘처럼 공식 행사장에서 포착된 모습도 당연히 눈에 띄고 아름다우시지만 김혜 씨는 평소에 편안한 옷차림도 늘 화제가 됩니다. 특히나 최근에는 정말 SNS를 잠식했다라고 할 정도로 화제가 된 김혜 씨의 옷차림이 있거든요. 한번 보시면 이렇게 블랙 가죽 재킷 그리고 슬랙스라고 해야 되나요? 팬츠가 있고요. 야. 무심한 듯한 그 빅백도 보입니다. 힙한 MZ들의 패션처럼 정말 나이가 믿기지 않는 분위기 때문에 예쁜 언니의 정석이다라는 반응으로 많은 알고리즘을 타고 여성들의 SNS를 지금 장식하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해 서울과 제주를 오가면서 생활 중이다라면서 근황을 전하기도 했는데요. 이렇게 변함없는 미모의 비결이 뭘까 봤더니 바로 꾸준한 자기관리 덕분이라고 전했습니다. 아, 정말 남다른 이 자기관리 특급 칭찬이야 해주고 싶은데 피부 관리에 관심이 없다는 건 근데 아무리 봐도 거짓말 같아요. 장현미 변호사님. 그러니까요. 피부가 너무너무 좋기 때문에 정말 관리를 안 한 게 맞을까 이런 생각이 저도 네. 드는데 일단 김희애 씨한테는 루틴이 있다고 합니다. 이게 매일 지키는 게 있는데 바로 달리기예요. 하루에 무려 7km를 7kg. 매일매일 뛰는데 정말 더운 날이나 정말 추운 날은 잘 안 뛰시는 분들도 있잖아요. 매일 뛰더라도. 근데 김희애 씨는 예외가 없다라고 합니다. 한파나 아니면 폭염이 쏟아지는 날에도 무조건 뛴다라고 하고요. 야. 또 새벽 5시에 일어나면 1시간은 실내 자전거를 탄다고 하고요. 또 TV를 보면 그냥 앉아서 보는 게 아니라 운동을 하면서 TV를 시청한다고 합니다. 정말 대단한데요. 이렇게 매일같이 운동을 하는 이유, 뭐 몸매 관리나 다이어트 때문이 아니라 정말 컨디션 관리를 위해서
그러니까 배우로서 되게 롱런하고 오랫동안 작품 활동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운동을 열심히 한다라고 밝혔고요. 야. 또 피부 관리엔 관심이 없고 바깥에서 워낙에 운동을 많이 하기 때문에 내 피부는 사실 그렇게 좋지 않다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전혀 그렇지 않아 보이고요. 또 김희애 씨는 달리기뿐만 아니라 바다에도 막 들어간다고 또 본인의 취미를 소개했는데 스킨스쿠버, 스노클링, 프리다이빙 등 다양한 활동적인 취미를 지금 누리고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진짜 안 하는 관리가 없네요. 역시 자기 관리는 하면 할수록 좋다는 거 다시 한번 느끼고요. 우리 김희애 씨, 우아함의 왕좌를 놓치지 않을 자격 충분하고 저도 특급 칭찬합니다. 야, 무려 18년째 별거 중이라는 이 부부. 그럼에도 꾸준한 만남을 이어오고 있다는데요. 영상으로 먼저 만나보시죠. 여보, 잘 지냈지? 응. 전화 안 받고 그럴 때 내가 얘기했잖아. 좀 무음으로 해놔서 그렇다고. 근데 무음으로 해놓고 당신은 혼자 사니까 호감 있는 여자들이 아이, 쓸데없는 들락날락 다 늙어 빠져가지고 무슨 누가 이 사람한테 정말이지? 정신 나간 사람이 아니고. 난 당신을 믿고 있지만은 어느 때 전화 안 받고 한참 하는데 저기 하면 아이, 내가 이 그래서 인간이 무음으로 해놨다고 그랬잖아, 이 사람아. 그러니까 나도 마찬가지야, 이 사람아. 응. 나는 아이고. 근데 믿으니까 나는 가만히 있잖아. 솔직히 말해서 나 믿으면 안 돼. 알아. 내가 다 알고 있어. 김면성 기자님, 저렇게만 보면 별거 중에 맞나요? 오히려 사이 더 좋아 보이는데, 일반 부부보다. 그러게나 말입니다. 우리 김혜경 씨 하면 신뢰합니다. 아. 아시죠? 저는 봤던 기억이 나는데 우리 앵커께서는 모르실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아니, 저도 해봅니다. 알아요. 굉장히 큰 사랑을 받았던 57년차 배우 김혜경 씨 부부 모습 함께 하셨는데요. 얼굴을 매만지고 손도 계속 쓰다듬고 하는 모습을 보면서 뭔가 애틋해 보이면서도 또 질투심도 슬쩍 내비치고요. 영락 없는 알콩달콩 부부의 모습을 확인하셨는데 영상에서 보셨던 것처럼 남편한테 김혜경 씨가 이야기를 합니다. 당신은 혼자 사니까 여자들이 들락날락하는 거 아니야? 말하면서 질문을 던지는데 사실 이 부부는 무려 18년째 각 집 살 일을 하고 있습니다. 따로 살고 있는 거죠. 야. 같이 여행을 가거나 뭐 재밌는 영화가 있으면 같이 보기도 하는데 따로 지내다가 만나고 싶을 때 만나는 그러한 부부라고 합니다. 최진봉 교수님, 굉장히 신기한 상황입니다. 지금 그러니까요. 애틋한데 사는 건 각자 따로. 이거 특별한 이유가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제 현재 김혜경 씨 나이가 76세세요. 어느새 또 그렇게 됐구나. 그러니까요. 지금의 남편과 만난 게 50세 넘어서 만나신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각자 50년 이상을 이제 살다가 만나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생활 패턴이 다를 수밖에 없죠. 그렇네. 그러니까 어려서부터 만났으면 맞춰갈 수는 있을 텐데 그러다 보니까 지인의 소개로 열을 맺게 됐는데 일어나는 시간, 자는 시간 이런 시간들이 너무 다르다 보니까 이게 각자의 생활 패턴을 유지하는 게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의 생활을 맞추기가 힘드니까 뭐라고 얘기했냐면 나이 들어서 만났으니까 생활 습관 다르죠. 남편은 아침형, 또 야행 김혜경 씨는 야행성 이래서 잘 안 맞다 보니 각자 집에서 살던 대로 살자고 그랬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살다 보니까 편하다는 거예요. 보통 이제 나이 들면 부부간에도 각방을 쓰는데 처음에는 뭐 좀 불편할 것 같다가도 편해지면 그 다음부터는 같이 쓰기가 힘들어지는 경우가 많거든요. 같은 경우라고 생각이 드는데 그런데 이렇게 따로따로 사니까 편하고 무척 좋아서 특히 약속이 있어서 외출을 하더라도 귀가하는 시간은 눈치 안 보고 편하게 올 수 있잖아요. 그것도 너무 좋대요. 그리고 아무 때나 나갈 수 있고 들어올 수 있고 너무 좋다고 그러는데 남편 집에 있으면 신경이 많이 쓰여서 이렇게 따로따로 사는 것이 서로에게 편하게 됐다. 이렇게 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무래도 또 떨어져 있다가 이렇게 만나면 애틋하다가도 또 서운함도 없을 순 없겠죠. 영상 다시 만나볼까요? 옛날에 미련하게 왜 이렇게 술을 먹었는지 아유 지금 생각하면 다 아주 쌀데기 없는 소리야. 며칠 전에 전화 왔었어. 당신 알지? 알다 뿐이야. 아우, 왜 그래서 만났어? 응 만났어. 오래간만에. 아 만나지 말라니까. 술 안 먹으니까 걱정하지 마. 아니 이 사람이 내 친구 만나는 것까지 뭐 이래라 저래라 그러고 있어. 이게 내가 알아서 해. 그런 사람 만나서 배울 게 뭐가 있다고. 내가 알아서 해. 아우 제발 좀. 아우 기분 나빠. 이거 왜 하필 우리 내 생일날 그딴 인간 얘기를 왜 나와갖고 왜 X인지
인지 얘기를 해가지고 아유 기분 나쁘게 이렇게 잡쳐놓게 말아. 기분 나쁠 것 같아. 되게 없네 이거. 저럴 때는 또 각자 사는 게 나을 것 같기도 하고. 안진용 기자님, 친구 얘기, 술 얘기 나오니까 지금 김혜경 씨 얼굴 확 굳어버린 거 보셨죠? 그럴 수밖에 없는 나름의 이유가 있었습니다. 두 사람이 술 때문에 정말 헤어질 위기를 겪었다고 하는데 일단 술을 많이 먹는 것까지는 괜찮다고 해요. 문제는 뭐냐? 남편이 술 마시고 꽤 주사가 있었다는 거죠. 그러면 안 되지. 그렇죠. 이 김혜경 씨에 따르면은 남편이 술에 취했는데 아주 엉망이었다. 내가 얼굴도 알려진 사람인데 술이나 마시고 생떼나 부리는 사람이랑 살려고 결혼한 줄 아냐? 라고 화를 낸 거죠. 그래서 그런 꼴 보고는 도저히 못 살겠다고 단호히 얘기하면서 술 안 끊으면 헤어지겠다라고 폭탄 선언을 했다는 거죠. 자, 그런데 사실 술 마시는 사람이 술 끊는다는 게 정말 쉽지 않거든요. 근데 거짓말처럼 딱 끊었다는 거예요. 김혜경 씨가 그 모습을 보고 아, 이 사람이 날 정말 사랑하긴 사랑하는구나라고 새삼 느꼈다고 합니다. 여기에 또 늦은 나이에 이렇게 결혼을 결심하게 된 또 다른 결정적인 이유가 있다고 하죠. 마저 들어보시죠. 아버지가 참 가정적이셨는데 늙음하게 거의 60 가까이 되셔서 바람이 나셨어. 늦바람이. 그래가지고 엄마가 마음고생을 엄청 했어요. 내가 참 씩씩하게 혼자 잘 살았는데 그때 이제 남편이 그렇게 나타나니까 어떻게 했어요? 아, 이 인간도 똑같겠다 이런 거지. 그리고 피했는데 편지가 오기 시작하는데 1년 내내 오는 거야. 2, 3일에 한 번씩. 어느 날 편지가 안 오는 거야. 일주일이 넘는데 안 와. 근데 굉장히 궁금해지더라고요. 근데 일주일 좀 넘은 다음에 꽃배달이 짠 왔는데 백송이 장미. 참, 김현주 평론가님, 역시 꽃 앞에는 장사 없는 것 같습니다. 우리 여성분들은. 그렇죠. 장사가 없기도 하지만 그런데 이제 여기서 더 중요한 사실 한 가지가 있습니다. 사실은 그 꽃보다는 그 꽃에 편지가 같이 있었던 모양이에요. 그 편지 내용 때문에 아마 좀 감동을 받지 않았나. 이야. 아, 정말 나를 사랑하나 보다. 이런 생각을 아마 하게 됐던 모양입니다. 뭐였어요? 그 편지 내용을 보니까요. 그대가 내게 답을 해줄 때까지 나는 그대만 바라보고 있겠어. 이런 내용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걸 읽는 순간에 다리에 맥이 탁 풀리면서 주저앉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김혜경 씨도 굉장히 로맨틱한 분인 것 같아요. 그러네요. 예, 앞서서 10년 동거 끝에 이제 혼인신고를 마쳤다는데 그 당시에도 사실 남들에게 뭐 보여주는 형식적인 예식 이런 거는 뭐 다 생략하고 웨딩 사진으로 대체를 하기도 했었다고 하는데요. 뭐 지금은 비록 따로 살고 계시지만 여전히 데이트도 늘상 즐기는 아주 색다른 부부가 아닌가 싶습니다. 김혜경 씨, 오랜만에 이렇게 잘 지내고 계시다는 근황 듣게 돼서 반가웠고요. 한편으로 또 요즘처럼 이렇게 다양성이 존중받는 요즘에 관심 갈 만한 또 새로운 유형의 결혼 생활 아닐까도 싶습니다. 이거는 진짜 김유성 기자님, 너무 당황스러워서 지금 말이 안 나오네요. 네, 그러게요. 실화인가 싶으실 텐데 실화 맞습니다. 지난달 8일이고요. 강원도 태백에서 실제로 있었던 일입니다. 무슨 일이 있었길래 경찰을 향해서 흉기를 던진 것인지 영상으로 확인해 보시죠. 손에 무언가를 든 채 거리를 누비는 한 남성 보입니다. 저벅저벅 걸어가다가 손에 든 것을 떨어뜨리기도 하는데요. 야. 그가 땅에 떨어뜨린 것은 다름 아닌 흉기였습니다. 누군가를 찌르는 듯한 행동을 너무 위험해 보이면서 위협적인 태도로 계속해서 거리를 활보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안진영 기자님, 지금 남성 한 걸음 한 걸음 저 뗄 때마다 너무 무서워 보이지 않아요? 지금 경찰 빨리 출동해야죠. 네, 이 남성의 위협적인 모습을 본 시민은 곧바로 112에 신고를 했습니다. 한 남성이 흉기를 들고 거리를 배회하고 있다는 거죠. 신고를 접수한 경찰은 곧바로 사이렌을 울리며 현장으로 출동했는데요. 네. 그 이후 상황 또다시 영상으로 준비했습니다. 계속해서 길을 걷던 남성이 화가 난 듯 이번엔 계속. 물건을 걷어찹니다. 그리고 이를 본 한 시민이 경찰에게 남성의 위치를 알려주는데요. 이에 순찰차에서 내린 경찰이 빠르게 남성에게 다가갔고요. 경찰을 보고도 흉기를 내려놓지 않던 남성, 약간의 대치 끝에 이번엔 경찰을 향해서 저렇게 흉기를 집어 던지는 모습입니다. 다행히도
흉기가 경찰에게까지 닿진 않았고요. 이때다 싶었던 경찰은 이렇게 남성에게 다가가 단숨에 제압하는 데 성공합니다. 와, 장현미 변호사님 정말 큰일 날 뻔했어요. 그렇죠. 이 경찰들이 바로 이렇게 진압하지 않았으면 어떤 또 피해가 발생했을지 예측조차 어려운 그런 상황인데요. 이 남성 바로 제압당하고 흉기도 이 경찰들이 이 남성의 인신을 확보하는데 아마 더 주력했으면 흉기를 제대로 이제 수거하지 못했을 수도 있는데 전혀 그렇게 하지 않고 흉기 수거까지 잊지 않고 정확하게 이 사건을 마무리를 지었는데요. 얼마 전까지만 해도 공공장소에서 흉기를 소지하고 다녀도 일반 형법으로 좀 다스리지 못했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경범죄로 의유라고 이랬었는데 법이 최근에 바뀌어서 이런 공공장소에서 공포감을 유발할 정도의 흉기를 소지하고 그것을 외부에 보이게 하면은 대단히 강하게 처벌받기 때문에 이 현행범으로 이 남성 체포가 됐고요. 검찰에 송치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저 사건 보니까 한때 마치 유행처럼 번졌던 흉기난동 트라우마 다시 또 떠오르기도 하거든요. 정말 더는 보고 싶지 않습니다. 김묘성 기자님, 이거 뭔가 엄청난 반전 같은 게 있을 것 같죠? 네, 그렇습니다. 서울 강남에서 10년 넘게 가방을 고쳐온 한 수선집 사장님 이야기를 해드릴까 합니다. 35년 경력입니다. 그러니까 그 업계에서는 정말 잔뼈가 굵은 베테랑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이 사장님은 지난 2017년부터 고객이 맡긴 명품 가방을 해체해서 새로운 가방이나 새로운 모양의 가방이나 지갑으로 다시 만들어주면서 건당 10만 원에서 70만 원 선을 받아왔습니다. 여기까지는 평범한 리폼 이야기입니다. 네. 그러던 어느 날 지난 2022년입니다. 상황이 완전히 달라지는데요. 프랑스 명품 업체 루이비통이 이 사장님께 경고장을 보내왔습니다. 진짜요? 아니, 저 명품 누구나 다 아는 명품 회사가 정식으로 경고를 날렸어요. 보통 일 같지는 일단 않고요. 루이비통이 전한 소식은 과연 무엇이었을지 수선집 사장님 목소리 직접 들어봤습니다. 4년 전에 루이비통 측에서 내용 증명을 보냈어요. 증명을 저뿐만 아니라 수선하시는 리폼하시는 업자들 분들한테 내용 증명을 보냈는데 요점은 루이비통 제품을 리폼하지 마라. 리폼하다 걸리면 몇 천만 원씩 벌금을 부과하겠다. 합의를 하지 않거나 확약서를 쓰지 않으면 소송을 걸겠다. 내용은 딱 요거예요. 교수님, 그나저나 어쨌든 이 사장님한테는 저 경고장 청천벽력일 수밖에 없었겠죠? 그렇죠. 리폼을 하시는 분이 저렇게 대기업, 전 세계적으로 큰 기업이잖아요. 저기서 저런 걸 받으면 상당히 위축될 수밖에 없죠, 사실은. 루이비통의 입장은 단순했다고 합니다. 우리 상품 달린 제품을 리폼하고 돈을 받는 건 상품권 침해다라고 문제를 제기한 거예요. 여기에 대형 로펌까지 동원이 됐다고 합니다. 이에 겁을 먹은 다른 수선업자들은요. 대부분 계약서에 도장을 찍었는데 그 계약서 내용이 뭐냐면 다시는 리폼 안 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계약서였어요. 하지만 이 이경환 사장님은 이건 소비자 권리라는 이유로 버텨왔다고 합니다. 안진용 기자님, 왠지 그 루이비통 측에서 가만히 있었을 것 같지 않을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네, 루이비통은 그냥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경고한 대로 이 사장님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는데 이 리심은 이 리폼 제품이 상품으로서 거래가 될 수 있고 또한 독립된 상거래 목적물인 이 상품에 해당된다고 봤는데요. 또 일반 수요자가 출처를 루이비통으로 오인할 가능성이 있다며 상표 사용에 해당된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1, 2심 판단 모두 루이비통에 손을 들어줬는데 상표권을 침해한 것이라면서 무려 1,500만 원을 루이비통 쪽에 배상하라는 판결을 내렸던 겁니다. 판결 결과는 판결 결과고 김현주 평론가님, 어찌 됐건 이 사장님 너무 막막했을 것 같아요. 그렇죠. 1, 2심 결과를 볼 때 어느 정도 결과가 뻔히 예측되는 그런 상황이 아닐까라고 아마 많은 분들이 생각을 하셨을 텐데 근데 반전이 여기서 일어나게 됩니다. 루이비통 입장에서는 정말 뒤통수를 세게 맞은 것 같은 그런 결과가 나오게 됐던 것이죠. 대법원 판결이 모두의 예상을 뒤집고 말았습니다. 대법원 판결을 보실까요? 가방 소유자로부터 개인적 사용을 목적으로 요청을 받아서 리폼을 한 것은 상표의 사용에 해당되지 않는다라고 판시를 했던 것입니다. 이야, 이
정말 사장님 입장에서는 이거보다 더 드라마 같은 결과가 있을까요? 사장님 목소리 다시 들어보시죠. 명품 브랜드의 상표권하고 소비자의 권리와 수산업자들의 권리가 부딪힌 거거든요. 근데 1심과 2심은 명품 브랜드의 상표권을 우선시해서 판결을 내려주신 거고, 이번에 대법원은 그게 아니라 개인적 용도, 즉 소비자의 권리가 더 우선이다라는 유지의 판결을 내려주신 거죠. 너무 기뻤죠. 예, 1심과 2심을 졌기 때문에 대법원에서 이렇게 뒤집힐 거라는 기대는 많이 안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법원 판사님들께서 올바른 판단, 상식적인 판단을 내려주셔서 너무나 기뻤습니다. 장윤미 변호사님, 저게 보통 1심, 2심이 똑같이 나왔으면 그대로 가는 경우가 부지 훨씬 기수인데 많죠. 저는 예상을 전혀 못했는데 예상 혹시 하셨어요, 변호사님? 저는 근데 대법원의 판단이 좀 맞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오. 이게 그렇습니다. 저도 이런 그 콘텐츠를 보면 명품 가방을 아주 완전히 다른 지갑이나 뭐 이런 걸로 바꾸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1, 2심은 명품이라는 게 그 원단만으로도 그 해당 브랜드를 특정할 수가 있는 거예요. 아. 그리고 상표권 침해 여부를 판단했을 때 이 수선업자분이 고객한테 돌려주더라도 이게 별도로 유통이 된다면 이 가정적인 상황에서는 상표권이 침해될 수 있다라는 판단을 내렸던 건데 대법원은 일단 이 수선 사업을 하시는 분이 이 리폼을 한 이후에 고객에게 돌려주잖아요. 별도로 본인이 이걸로 판매를 하거나 뭐 시장에 내놓거나 하면 상표권 침해의 가능성이 열려 있지만 그렇지 않고 고객이 원하는 대로 만들어주고 그것으로만 비용을 받는 것까지 상표권 침해의 범주에 넣는 건 지나친 제약이다라는 판단을 내린 것이어서 아마 대법원 판단이 훨씬 저는 개인적으로 상식에 부합한다고 생각이 듭니다. 원래 고객한테 돌려줬으니까. 맞습니다. 잘 들어봤습니다. 자, 이 악이 없는 이 사장님이 어떻게 보면 억울할 수 있는 배상이었는데 이를 면할 수 있게 돼서 괜스레 제가 다 마음이 놓이네요. 다행입니다. 다음 주제 넘어가 보겠습니다. 아니, 출근하는데 현금을 1억이나 챙겨간다는 건 또 저건 무슨 사정일까요? 영상으로 한번 보실까요? 국세 징수부 35조 이하에 의해 가지고 국세 징수부 35조 이하에 의해 가지고 아니 협조를 해주셔야죠. 아니 싫어요 못해요. 근데 그렇게 마시라고요. 안 돼요. 가방 확인 절대로 안 돼요. 쉽게 못해요. 저거를 확인해야 된다니까요. 안 돼요. 가방 확인 절대로 안 돼요. 들어가세요. 저거 잠깐만요. 저 잠깐만요. 왜 그러시는 거예요? 아니 왜 그러시는 거예요? 사모님도 이거 보세요. 저희가 적는 거. 네, 나 볼게요. 그 안에서도 안에 뭐 압류할 거 있으면 찾은 거 있으면 가져오세요. 김효성 기자님, 절대 안 된다 막 이러더니 현금이 우르르 막 나와요. 저 어른들끼리 이렇게 실랑이 하는 모습 저희가 사실 많이 보기 어렵잖아요. 이렇게 흔하지 않은 모습을 한 이유는 떳떳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역시. 가정집 현관문 앞에서 실랑이를 벌이던 사람들은 체납자 가족과 국세청 직원들이었습니다. 아이고. 경찰의 협조를 받은 기동반이 체납자의 전 배우자의 집 문을 열자 가족들이 온몸으로 필사적으로 막아 세우던 현장 지금 확인하신 거고요. 그런데 실랑이를 하던 도중에 갑자기 느닷없이 한 명이 출근을 하겠다면서 명품 가방을 메고 나가려던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기동반은 그대로 보내줄 수가 없잖아요. 당연하죠. 그래서 가방을 수색하려고 하니까 거칠게 저항하면서 가방을 던지기까지 한 겁니다. 그래 던져진 가방을 한번 보니까 자그마치 현금으로 1억 원이 들어 있었습니다. 지금 저 출근 핑계대고 나가던 가방에서 1억이 모두가 보는 데서 나왔는데 세금 낼 돈은 없다. 이거예요, 지금 김현주 평론가님. 그렇죠. 이 해당 체납자의 사정을 들어보니까 그러니까 부동산의 양도소득이 상당했었던 모양이에요. 양도소득세를 신고만 하고 이제 납부를 안 했던 거죠. 그래서 그 체납액이 무려 수십억 원에 이르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세금 낼 돈이 없다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가족 간의 증여가 활발하게 일어났습니다. 현금을 주고받고. 그리고 소비 지출도 굉장히 그 수준이 높았다고 해요. 그러니까 세금은 못 내지만 돈은 많이 가지고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기동반이 이 체납자와 전 배우자의 자택을 동시에 압수수색을 해서 그러니까 현금 6천만 원을 더 찾아내서 총 1억 6천만 원을 압류하기에 이르릅니다.
자, 세금은 안 내는데 호화로운 생활을 누리는 이런 비양심적인 체납자 이뿐만이 아니었다고 하는데요. 영상으로 다시 보시죠. 얘기하시면 돼요. 일로 오세요. 가지고 나서 확인을. 그거는 내 비상금입니다. 그런 어딜 씁니까? 방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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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평생을 모아놓은 돈을 다 적어서 드릴 겁니다. 예. 돈을 찍으셨나요? 김치통이랑 김치통인데 신문지 뭐랄까 이거 편의점 가는 거 출근 가방보다 더 웃기네. 이 김치통 이번에는. 그러니까요. 장윤 변호사님, 뭐예요 이거? 이거 세면대 아래 화장실에 김치 두고 드시는 분들은 없잖아요. 보니까 돈통이었던 겁니다. 이런데 아마 이렇게 숨겨놓으면 만약에 들이닥치더라도 피할 수 있겠지. 이건 완전히 오산이고요. 이 국세청 현장에 나가시는 직원분들 엄청난 노하우가 있기 때문에 피해 나가려야 나갈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런 고액 상습 체납자들이 한두 명이 아니라는 게 정말 큰 사회 문제인데요. 일단 지금 보신 것처럼 뭐 화장실에 김치통, 그리고 이 김치통을 세는 국세청 직원분들 이 돈 세는 기계로 너무 돈이 많으니까요. 세봤더니 2억 원 정도 나왔다는 겁니다. 그런데 더 기상천외한 이런 숨기는 은닉의 방법들도 상당했는데요. 일단 집에 들이닥쳤더니 돈이 아니라 정말 금은방을 방불케 하는 금 덩어리가 나온 집도 있었다고 하는데요. 한 경우에는 황금 열쇠, 금 두꺼비, 금을 다 총 망라해 보면 151돈이 나온 경우도 있었다고 합니다. 이게 151돈이면 현재 시세로는 1억이 넘습니다. 1억 3천만 원이 넘는 정도인데 이 경우에도 압류가 됐고요. 또 가상자산이 담긴 USB. 이러면 돈이나 이 현물로는 보이지 않으니까 빠져나갈 수 있겠지. 오산이었습니다. 압류 대상이 됐습니다. 이런 체납자들 수억 원을 체납한 상태였는데 거주지는 상당히 부유층들이 모여 사는 거주지에 살거나 아니면 씀씀이가 또 굉장히 컸던 경우가 대부분이었다고 합니다. 정말 이 돈 넣고 출근하는 척 자리 피하고 뭐 김치통에서도 돈이 나오고 제가 다 창피합니다. 호화롭게 사는 거 누가 뭐라고 합니까? 제발 내라는 돈은 좀 내면서 호화롭게 사세요. 제목에서 좀 황당함이 좀 묻어 나오죠, 안진용 기자님? 네, 지난 24일 서울 강남구 사기 혐의로 수배된 이 40대 남성을 검거하려고 출동한 의정부지검 소속 수사관들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정말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지고 맙니다. 도대체 얼마나 말도 안 되는 일인지는 영상을 보고 직접 한번 판단해 보시죠. 네. 장비를 든 경찰과 소방 인력이 검찰 수사관과 함께 건물 안으로 들어갑니다. 자, 잠시 뒤 검은 옷차림의 한 남성이 이들과 함께 모습을 드러냅니다. 이 남성, 경찰과 검찰이 지켜본 앞에서도 태연하게 담배를 피우고 있죠. 또 수사관들에게 거칠게 항의하는 장면도 포착됩니다. 이어 수사관들과 악수까지 나누면서 현장을 벗어나는 듯 보이는데요. 하지만 잠시 후 이 남성은 다시 건물 밖으로 내려와 차량에 올라탄 뒤 지금 저거 그냥 나가는 게 아니라 도주하는 모습입니다. 아니, 김현주 평론가님 방금 항의하고 뭐 악수하고 뭐 별거 다 한 저 사람이 지금 범인이었던 거예요, 지금? 그렇죠. 그러니까 주거지 문까지 강제 개방을 해놓고도 이 남성을 보내버리고만 검찰 수사관들의 얘기인데요. 와. 심지어 이 도망을 간 40대 남성의 경우에는 수사관들이 이제 이렇게 체포를 하려고 하니까 자기가 이제 신분증이 없다 이러면서 다른 사람의 이름을 대면서 대놓고 속이려고까지 했다는 것입니다. 참. 이렇게 남성의 신분증을 채 확인하지 못했다고 하면서도 경찰, 소방관 이런 분들을 다 그냥 그대로 복귀를 하라고 했던 것이죠. 이 수사관들이. 그러니까 이 결국 40대 남성은 이 모든 사람들이 떠난 지 약 3분 만에 저렇게 내려가서 차량을 타고 도주를 하기에 이르릅니다. 지금 보기만 하는데 막 고구마 뭐 한 100개 먹은 것 같아요, 김문성 기자님. 네, 그런데요.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더 큰 문제가 기다리고 또 있어요? 있었습니다. 이 40대 남성이요. 알고 보니까 20여 년 전에
강도 살인 전과가 있었던 네? 사람인 거예요. 그렇다면 지금 도주했다면 위험한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문제가 끝나지 않았다는 겁니다. 뒤늦게 이 사실을 알고 돌아온 수사관들이 남성의 집 주변을 살펴보았지만 이미 달아난 다음이었잖아요. 그리고 이 남성은 차량을 바꿔가면서 도주를 하고 있던 상황이었습니다. 결국 수사관들의 다급한 신고를 받은 경찰이 이 40대 남성의 예상 도주 경로마다 검문을 실시하면서 그를 쫓기 시작합니다. 저 남성이 당시 차량까지 바꿔가면서 도주했지만 정말 다행히도 3시간 만에 경기도 용인시에서 체포됐다고 하는데요. 당시 상황 어땠을지 한번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경찰차가 한 10대나 왔습니다. 예, 많이 왔습니다. 경찰차가 쫓아오니까, 그러니까 뭐 더 갈 수가 없으니까 이제 여기 딱 되더라고요. 최진봉 교수님, 정말 다행인데 한편으로 어쨌든 이제는 수사관들이 너무 난처해졌을 것 같아요. 뭐 난처해질 수밖에 없죠. 그리고 저는 징계까지 받아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렇죠. 아니 소방대원들까지 가서 문을 강제로 열려고 했는데 거기 가서 그 사람 아니라고 해서 그냥 오는 게 어디 있습니까? 그렇게 그러니까요. 하려면 수사를 어떻게 해요? 일반인이에요? 수사관들이잖아요. 일반인도 그렇게 안 하겠습니다. 맞아요. 근데 그런 행동을 하고서 뭘 저렇게 태어날 수 있는지 잘 모르겠어요. 우선 경찰로부터 신병을 넘겨받은 검찰은 이 40대 남성을 의정부 교도소에 수감했다고 합니다. 이후에 의정부지검은 이 사건에 대해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신분을 신중하게 확인하려는 과정에서 일어난 사고다. 해당 수사관들에게는 주의를 당부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정말 뭐 이런 어이없는 일도 또 있습니다. 살벌한 전과가 있었던 만큼 하마터면 큰일 날 뻔했는데 수사관분들 물론 고생 늘 많으시지만 좀 더 철저한 검증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한동훈 전 대표가 어디를 갔길래 이럴까요? 영상으로부터 함께 보시죠. 보수의 심장을 대구의 서문시장이라고들 합니다. 서문시장은 어려울 때 나라를 지켜낸 보수의 자부심과 책임감이 서려 있는 곳이고 그렇기 때문에 보수의 심장인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제명당한 후에 처음으로 공개 행보로서 바로 이곳 대구의 서문시장에 왔습니다. 여러분, 대구는 늘 언제나 정면 승부를 해왔습니다. 저도 그래왔습니다. 그래서 대구에서 시작합니다. 죽이 되든 밥이 되든 저는 나서보겠습니다. 나서서 정면으로 지금의 난국을 타개하겠습니다. 아, 목소리까지 이렇게 나가버린 모습까지 이렇게 봤는데 김현주 평론가님, 대구시장 뭐 출마하러 간 걸까요? 아니면 뭐 국회의원 재보궐선거 때문에 간 걸까요? 왜 갔을까요? 그렇게 이제 뭐 정치공학적으로 한 판단은 저는 아니라고 알고 있습니다. 대구는 뭐 보수의 심장이다, 보수의 성지다 이렇게 불리우는 곳이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물론 이제 선거가 목전에 있기는 합니다만 한동훈 전 대표의 경우에는 지자체장 선거에는 나서지 않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밝힌 바가 있고요. 그렇다고 하면 일각에서는 또 특히 그 지역 정치권에서는 그 재보궐 선거를 겨냥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 이런 뭐 관측들이 나오고 있는 것은 사실이죠. 하지만 이 TK 지역의 그 행정통합 문제가 아직 채 해결되지 않은 상태이기도 하고요. 특히 현역 의원들이 대구시장이나 혹은 경북도지사 이런 데 이제 출사표를 많이 던지고 있는 만큼 앞으로 그렇게 재보선 대상이 될 만한 지역구가 나올지 아닐지는 아직은 알 수 없는 형편입니다. 하지만 아시다시피 지금 현재 보수가 뭐 괴멸되다시피 한 아주 어려운 지경에 처해 있기 때문에 보수 재건이 더 이상 늦어서는 안 된다라는 그런 그 기치를 내걸고 오늘 당장부터 보수 재건의 역할을 죽이 되든 밥이 되든 열심히 나서서 한번 해보겠다라는 입장을 표명하기 위해서 대구를 찾은 것으로 저는 그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저렇게 많은 인파에 뭐 한동훈 전 대표를 옹호하는 세력만 있진 않았습니다. 반대 집회 또한 동시에 열렸다고 하는데요. 그 모습도 보시죠.
수고가 많습니다. 잘하겠습니다. 열심히 해야 됩니다. 더 잘하겠습니다. 잊지 말고. 예. 괜찮아요. 자, 저 한동훈 전 대표가 먹은 국수가 며칠 전 장동혁 대표가 서문시장 와서 먹은 국수랑 똑같은 메뉴라면서 장윤희 변호사님. 이게 또 화제가 되고 있고 정치적 해석을 낳고 있는데요. 사실 장동혁 대표가 얼마 전에 대구를 찾았을 때는 시민들이 좀 반응이 차가웠다, 싸늘했다, 냉담했다 이런 좀 기사들도 많이 나왔었거든요. 그때도 장동혁 대표가 이 시장에서 먹었던 음식이 국수였습니다. 근데 장동혁 대표는 한동훈 전 대표가 만약에 국민의힘의 표를 잠식하도록 무소속으로 출마하게 되면 사실상 저격성 공천을 해서 반드시 낙선시키겠다는 취지로 언론 인터뷰를 하고 있거든요. 거기에 대한 어떤 답변 성격으로 차가운 냉대 속에 어떻게 보면 국수를 먹었던 장동혁 대표와 되게 뜨거워 보이는 현장에서 국수를 먹는 본인 한동훈 전 대표 이렇게 대비되는 그림을 또 의도했던 건 아니냐는 해석까지 나옵니다. 어쨌든 지금 한동훈 전 대표를 배신자라고 반대하는 분들 저렇게 있잖아요. 대구의 민심이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해 어떻게 반응할지 김현주 평론가님 혹시 객관적 논평 가능하실까요? 객관적인 논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상 지금 보수가 무척 어려운 입장인 것은 사실이죠. 네. 특히 뭐 어제 NBS 조사 같은 것을 보게 되면 당 지지율이 최저점, 장동혁 체제가 출범한 이후에 최저점을 찍기도 하고 그것은 바로 그 민심이 왜 그렇게 당심과 괴리되고 있는가를 국민 여러분들께서 직접 지적해 주신 내용이라고 저는 읽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당이 제대로 된 방향으로 가고 보수를 재건하기 위해서는 뭔가 다른 혁신적인 바람이 일어야 한다라고 생각을 하고 사실 한동훈 전 대표의 경우에는 본인은 부당하게 징계를 받아서 제명되었다라고 생각하고 있음에도 당 내부에서는 백의종군하라라는 목소리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이미 한동훈 전 대표는 비대위원장으로 나서면서 총선 불출마를 선언하고 백의종군한 바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빨간 점퍼를 억지로 벗겨내고 백의를 입은 사람한테 자꾸 종군을 하라고 그렇게 하고 있는 형편이 아닌가. 본인은 아마 그렇게 이해하고 있는 것으로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까지 국민 여러분들이 보여주고 계시는 이 민심에 거꾸로 가지 말고 그것을 수용하면서 앞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제대로 된 야당의 역할이 바로 서야 하고 그렇게 야당의 제대로 된 모습을 되찾는다면 모든 이슈 파이팅에서 나서면서 보수와 진보의 양날개로 나갈 수 있는 그런 근거가 마련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아주 객관적인 논평까지 잘 들어봤습니다.